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하늘로 증발한 남자.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6일 공개입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에?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그래.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2개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게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4위 공개합니다. 배수로에 버려진 모모. 나이지리아 델타 아브라카 지역 한 주택 뒤편 배수로 아래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수로에? 네네. 배수로에 뭐지? 자, 충격적이게도 배수로 안에는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얼마 전 실종된 이 집의 딸, 12살 블레싱 이네였습니다. 이네는 5일 전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 이후에 가족들이 애타게 이네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목격자도 범행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배수로 안에서 실종됐던 딸 이네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이네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요. 이네의 허리와 등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네를 살해하려고 작정한 듯 이네의 목에는 깊은 자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상태에 살았니? 정말 살아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커지는 의문점.
범인은 왜 발각될 가능성이 큰 이내의 집 배수로에 이내를 유기한 걸까요? 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내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이내의 온몸은 흰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건 또 뭐예요? 흰 분필가루는. 이상하네. 사람들은 분필가루의 정체를 이 미신을 맹신하는 범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그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 이내의 충격 증언. 어떤 남자들이 절 납치해 성폭행했어요. 범인은 남자 3명. 이는 범인 중 1명으로 이웃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이웃 사람 이웃놈이 아유. 와. 아유. 합리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어떤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범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놈부터 잡아서 그 3명이 누구냐 밝혀라. 네 공범이 누구냐. 그렇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도주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3일을 공개합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아우,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그럴 있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신은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사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가방이 이스다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해서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봐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 사건인가요? 근데 살인 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일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 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흔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단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